몽테크리스토 백작 알렉산드르 듀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이슬립 책 낭독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조심하세요. 그 복수를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것은 무서운 것이 되니까요. 아무래도 네 말은 잘 알 수가 없구나. 아버지는 나폴레옹이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물론이지. 그것은 큰 계산착오예요, 아버지. 그는 프랑스 국내로 40킬로도 들어오기 전에 야수처럼 쫓기고 추격당하고 내몰리고 결국은 붙잡히고 말 겁니다. 알겠니? 황제는 지금 그르노블로 가는 길을 진격하고 계시다. 10일이나 12일에는 리옹에 도착하실 거고, 그리고 20일이나 25일에는 파리에 입성하시게 될 게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말이지. 그의 군대는 얼마 안 됩니다. 우리는 그에게 군대를 보낼 겁니다. 그 군대가 황제를 호위해가지고 수도로 돌아오게 되겠지. 실제로 너는 아직 정말 어린애다. 황제가 상륙하신 지 사흘 뒤에야 나폴레옹은 수명의 부하와 함께 칸느에 상륙, 현재 추적 중 이라는 전보를 받아들고 정보망이 철저히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야. 하지만 황제가 어디에 계신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너희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어. 추적 중이라는 것이 알고 있는 전부야. 그런데 말이다. 그런 식으로 총 한 방 쏴보지도 못한 채 파리까지 추적을 하게 될 거다. 그르노블과 리옹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넘을 수 없는 장벽을 구축할 겁니다. 그르노블은 열광하면서 문을 열어줄 거다. 리옹도 거시적으로 환영할 것이고, 내 말을 믿는 게 좋을 거다. 우리 쪽도 너희들 못지않게 정보망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 경찰도 너희들이 경찰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그 증거를 하나 보여줄까? 너는 이번 여행을 나에게 숨기려고 했어. 그러나 나는 네가 파리에 들어온 지 30분도 되기 전에 네가 도착한 것을 알았단 말이다. 너는 자기의 번지를 마부에게 밖에는 가르쳐 주지를 않았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단 말이다. 그 증거로는 네가 막 식탁에 앉으려는 때에 내가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느냐 말이다. 자, 초인종을 눌러서 한 사람분의 식사를 더 주문해라. 함께 먹자꾸나. 정말로? 하고 빌포르는 깜짝 놀라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군요. 아니, 일은 간단해. 너희들 권력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수단밖에는 가지고 있지를 못해. 하지만 이제부터 권력을 차지하려고 노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희생적인 헌신에 의해 부여되는 수단이 있단 말이다. 희생적인 헌신이라고요? 하고 빌포르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지. 희생적인 헌신이지. 희망에 불타는 대망을 바른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된단다. 노아르티에 씨는 아들이 하인을 부를 것 같지도 않았으므로 자기가 직접 벨의 노끈 쪽으로 손을 뻗쳤다. 빌포르는 그 팔을 꽉 붙들었다. 잠깐 기다리세요, 아버지. 하고 빌포르는 말했다. 한마디만 더 하게 해주세요. 말해봐라. 왕당의 경찰은 과연
무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뭐지 그게? 케넬 장군이 자취를 감춘 날 아침 장군이 집에 갔던 사나이의 특징이지요. 그래? 그것을 알고 있어? 그 무능한 경찰이 말이지? 그래, 그 특징이라는 게 어떤 건데? 거무칙칙한 얼굴, 검은 머리, 검은 수염, 검은 눈, 턱 밑까지 단추가 달린 푸른빛 프로코트, 단추 구멍에는 4급 레종 도네루 훈장의 약장, 차양이 넓은 모자, 등나무 지팡이. 뭐라고? 그것을 알고 있어? 하고 노아르티에는 말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 사나이를 붙잡지 않았지? 어제인가 그제인가 코크에론 거리 모퉁이에서 그의 모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경찰은 바보라고 말했지? 네. 하지만 머자나 틀림없이 찾아낼 것입니다. 글쎄다 하고 노아르티에 씨는 태평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말했다. 글쎄다. 그 사나이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미 알아버렸어. 그렇다면 하고 그는 미소 지으면서 덧붙였다. 얼굴 모습과 옷을 바꾸도록 해볼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일어서서 프로코트와 넥타이를 벗어던지고 아들의 몸차림에 필요한 물건이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가서 면도기를 손에 들었다. 그리고는 얼굴에 비누칠을 하고 확실한 손놀림으로 경찰에게 있어서는 실로 귀중한 표적이 되는 위험한 구레나룻을 밀어버렸다. 빌포르는 감탄과 공포가 뒤섞인 착잡한 마음으로 그런 아버지를 가만히 보고 있었다. 구레나룻을 밀어버린 노아르티에 씨는 머리 모양을 바꾸었다. 검은 넥타이 대신 열려있는 트렁크 위에 있던 빛깔 있는 넥타이를 맸다. 단추가 달린 푸른빛 프로코트 대신 밤빛으로 된 밑자락이 퍼진 빌포르의 프로코트를 입었다. 그리고는 거울 앞으로 가서 차양이 말려 올라간 빌포르의 모자를 써보고 그것이 썩 잘 어울리는 데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등나무 지팡이는 난로 구석 본래의 자리에 놓아둔 채 대나무로 된 가늘고 작은 지팡이를 다부진 손에 쥐고는 휙 하고 한번 휘둘러 보았다. 이 지팡이는 그의 특징 중 하나인 멋쟁이 검사 대리의 걸음걸이를 그야말로 경쾌하게 보여주고 있던 것이었다. 어떠냐? 하고 변장을 끝낸 노아르티에 씨는 넋을 잃고 있는 아들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어때? 이래도 너희 경찰이 나를 알아보겠니? 아, 아니요. 하고 빌포르는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그래 주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만. 그럼 제랄 하고 노아르티에 씨는 말을 이었다. 여기에 남겨두는 물건은 조심해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해라. 그건 안심하십시오, 아버지. 하고 빌포르는 말했다. 과연 그렇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네가 한 말은 진실이다. 실제로 너는 내 목숨을 살려준 것이 되는구나. 그러나 안심해라. 머자나 신세를 갚을 테니까. 빌포르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믿지 않는 거냐? 아버지의 착각이라고 기대하고 싶군요. 다시 한번 국왕을 만나냐?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너는 국왕의 눈에 예언자로 비치고 싶으냐? 불행의 예언자는 궁정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답니다, 아버지. 하긴 그렇겠군. 하지만 뭐잖아. 그 예언자의 말이 옳았었다는 것이 증명될 테지. 그리고 제2의 왕정 복구가 실현된다면 너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을 테고. 결국 국왕에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는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다. 폐하. 폐하는 프랑스인의 마음, 도시 사람들의 의견, 군대의 정신 등에 대해서 속고 계십니다. 파리에서 폐하가 코르시카의 귀신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사나이, 루벨에서는 지금도 왕위 찬탈자라고 불리고 있는 사나이는 이미 리옹에서는 보나파르트, 그루노블에서는 황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폐하는 그가 내몰리고 쫓기고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군기의 독수리처럼 맹렬한 속력으로 진군해 오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지쳐 빠지고 탈주를 일삼고 있다고 폐하가 생각하고 계시는 군대는 마치 눈사람처럼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폐하, 어서 도망치십시오. 프랑스를 그 진짜 지배자에게, 그것을 금전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한 사람의 손에 되돌려 주십시오. 폐하, 어서 도망치십시오. 그것은 굳이 폐하의 옥체에 위험이 닥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적은 무척 강하기 때문에 폐하에게 특사의 은전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성왕 루이의 후손으로서는 아르코레, 마렌고, 아우스테르리츠의 승리자에게 목숨을 구걸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굴욕적인 일일 테니까요. 라고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다, 제랄. 또는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는 편이 낫겠지. 그리고 이번 여행에 대해서도 남들에게는 비밀로 해두는 거다. 파리에 무엇하러 왔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너무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의 근무지로 돌아가는 거다. 올 때 서둘렀다면 갈 때도 서두르도록 해라. 마르세유에는 밤에 돌아가도록 해라. 집에는 뒷문을 통해서 들어가거라. 그리고는 아주 얌전하게 조용히 있는 거다.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하고, 특히 남을 괴롭히는 일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맹세코 말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우리는 적이라고 판정된 상대를 무자비하게 다룰 테니까. 자, 어서 가거라, 제랄. 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른다면, 아니, 그보다도 이 한 사람의 친구의 충고를 존중해 준다면 우리는 너희 지금의 지위를 그대로 보장해 주마. 그렇게 하면 하고 노아르티에 씨는 미소를 지으면서 덧붙였다. 만일 이번에 정계의 도약판이 너를 위로 올려놓고 나를 밑으로 내려놓았을 때 다시 한번 너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잘 가거라, 제랄. 다음에 올 때는 집에 와서 묵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끝낸 노아르티에 씨는 이런 까다로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결코 잃지 않았던 침착한 태도로 밖으로 나갔다. 빌포르는 새파랗게 흥분해가지고 창가로 달려가 커튼을 조금 열었다. 그러자 길의 마차막이 돌의 구석이나 모퉁이에 잠복하여
아마도 검은 구레나룻과 푸른빛 프로코트, 그리고 차양이 넓은 모자를 쓴 사나이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좋지 않은 두세 명의 사나이 사이를 태연한 태도로 지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빌포르는 아버지의 모습이 비시의 내거리에서 사라질 때까지 숨을 몰아쉬면서 지켜보고 서 있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남기고 간 것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검은 넥타이와 푸른빛 프로코트를 트렁크의 맨 밑바닥에 집어넣고 모자를 뭉쳐서 장롱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리고 등나무 지팡이는 새 토막으로 동강내어 불 속에 집어 넣었다. 그리고는 여행 모자를 쓰고 하인을 불러 그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눈으로 억누르고 호텔 계산을 끝내고는 완전히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던 마차에 뛰어 올랐다. 그리고 리옹에서는 보나파르트가 그루노블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는 도중 곳곳에 충만되어 있는 흥분된 분위기 사이를 지나 야심과 최초의 성공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마르세유로 돌아왔다. 노아르티에 씨는 날카로운 예언자였다. 모든 일은 그가 말한 것처럼 재빨리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엘바 섬으로부터의 불가사의하고 기적적인 이 귀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것은 과거에 전례가 없고 아마 미래에도 유례가 없는 일일 것이다. 루이 18세는 이 격렬한 공격을 힘없이 피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사람을 거의 신용하고 있지 않았던 그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가 겨우 재건한 왕국, 아니 그보다도 군주 정치는 아직 기초가 튼튼히 마련되기도 전에 뒤흔들렸다. 그리고 낡은 편견과 새로운 사상을 볼품없이 뒤섞어서 만든 이 건물은 황제의 단 일격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그래서 빌포르가 왕으로부터 받은 것은 지금은 아무 쓸모도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위험하기조차 한 왕의 감사와 레종 도네르 4급 훈장뿐이었다. 브라카스 씨는 왕의 분부대로 직접 정중하게 그 훈기를 보내주기는 했으나 빌포르는 조심스럽게 그 훈장을 남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만일 노아르티에 씨의 후원이 없었다면 나폴레옹은 물론 빌포르를 파면했을 것이다. 노아르티에 씨는 지금까지 겪어온 많은 위험이나 나폴레옹에 대한 충성으로 백일천하의 궁정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1793년의 대혁명 당시에는 지롱드 당의 당원이었고 1806년에는 원로원 의원이었던 그는 빌포르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전에 자기를 지켜준 아들을 이번에는 반대로 자기가 지켜주었던 것이다. 나폴레옹의 재정이 다시 와해되리라는 것도 쉽게 예견되었으나 빌포르는 이 재정 부활의 시기에 전력을 다해 단테스가 하마터면 누설할 뻔한 비밀을 뭉개버렸다. 검사만이 파면되었다. 보나파르트에 대한 충성이 미적지근하다는 혐의 때문이었다. 그런데 황제의 권력이 다시 회복되자마자, 즉 황제가 루이 18세가 막 떠나간 튤리 궁전에 살며 전에 빌포르와 함께 독자 제군을 안내했던 이 조그만 서재, 호두나무 책상 위에 루이 18세의 단백갑이 열려진 채
아직도 반쯤 담배가 남아있는 것이 발견된 그 조그만 서재에서 황제의 무수한 명령이 각 방면으로 내려지게 되자마자 마르세유에서는 사법관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간에 지금까지도 남프랑스에서 사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던 내란의 불씨가 또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시민들의 보복은 자기 집에 들어박혀 있는 왕당파 사람들을 괴롭힌다든가 위험을 무릅쓰고 외출한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정도로는 끝날 것 같지 않은 형세였다. 정세의 당연한 급변에 의해 저 존경할 만한 선주, 우리가 민중의 편에 선 사람이라고 지칭한 저 모렐 씨는 현재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있었지만, 왜냐하면 천천히 참을성 있게 장사로 재산을 모은 사람이 누구나 그렇듯이 모렐 씨는 무척 조심성이 있었고 약간은 겁쟁이였다. 그리고 열광적인 보나파르트파 사람들로부터는 앞지름을 당해 온건파라고 불리고는 있었지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은 가지고 있었다. 이 이의 제기는 독자 제고는 쉽게 추측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단테스에 관한 것이었다. 빌포르는 그의 상사는 실각했지만 여전히 본래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결혼 문제는 이미 이야기는 되어 있었지만 좀 더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 늦추기로 하고 있었다. 만일 황제가 제왕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다른 결혼 상대를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아버지도 그 일을 도와줄 것이다. 만일 제2의 왕정 복구가 이루어져서 루이 18세가 프랑스로 돌아온다면 상메랑시의 세력은 그 자신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2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결혼은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것이 될 것이다. 이리하여 검사 대리는 한때 마르세유의 상석 검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의 방의 문이 열리며 모렐 씨가 찾아왔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선주를 맞이하기 위해 서둘러 일어나서 정중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기의 약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빌포르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고 모든 일에 대해서 경험은 적었지만 직감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검사 대리는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다른 내각은 하나도 없었지만 왕정 복고 시대와 마찬가지로 모렐 씨를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했다. 그리고 15분간쯤 여러 가지 당파의 신문을 읽은 뒤에야 겨우 선주를 들여보내라고 명령했다. 모렐 씨는 풀 죽은 빌포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6주일 전에 보았을 때와 똑같았다. 즉 빌포르는 침착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고 교양 있는 인간과 일반 대중을 구별하는 냉정한 예의 바름, 모든 벽 중에서도 가장 넘기 어려운 벽인 예의 바름을 보여주고 있었다. 모렐 씨는 빌포르가 자기의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무서워 떨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사무용 책상에 팔꿈치를 짚고 손으로 턱을 받친 채 그야말로 궁금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검사의 모습을 보고는 반대로 자기가 놀라서 기급하고 말았다. 그는 저도 모르게 문간에 멈추어 섰다. 빌포르는 마치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듯이 선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선주가
두 손 안에서 모자를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동안 빌포르는 잠시 말없이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이윽고 모렐 씨였지요, 아마? 하고 말했다. 그렇습니다. 모렐입니다. 하고 선주는 대답했다. 그럼 이쪽으로 오시지요. 하고 검사 대리는 그야말로 보호자적인 몸짓을 취하면서 말했다. 어떤 용건으로 찾아오셨지요? 짐작이 안 가십니까? 하고 모렐은 물었다. 전혀. 하지만 내 권한 안의 일이라면 기꺼이 힘이 되어드리지요. 완전히 당신의 권한 안의 일입니다. 하고 모렐은 말했다. 그럼 설명을 해 주시지요. 실은 하고 선주는 계속했으나 이야기를 해 나감에 따라 그는 침착을 되찾았다. 그리고 자기의 호소가 정당하다는 것과 자기의 입장이 뚜렷하다는 데 마음 든든함을 느끼고 있었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황제 상륙의 소식을 듣기 며칠 전의 일입니다. 저는 제 배의 1등 항해사로 일하고 있던 불쌍한 청년을 위해서 관대한 조치를 부탁하러 왔었습니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청년은 엘바섬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문제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는 당시에는 범죄시 되었더라도 오늘에 와서는 표창을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 무렵 당신은 루이 18세에 봉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당신은 나폴레옹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도 또한 당신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으러 온 것입니다. 빌포르는 자기를 억제하느라고 안간 힘을 썼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하고 그는 물었다.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에드몽 단테스입니다. 빌포르로서는 이 이름을 이렇게 맞대놓고 듣기보다는 차라리 결투의 도전을 받고 25보 떨어진 곳에서 총을 맞는 쪽이 훨씬 더 마음 편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이런 식이라면 하고 빌포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 청년을 체포한 것도 순수한 개인적 문제에 의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겠는걸? 단테스라고요? 하고 그는 되물었다. 에드몽 단테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빌포르는 가까이에 있는 정리 선반에 있던 두꺼운 장부를 펼쳐보고 그리고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책상에서 소송 기록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는 선주 쪽을 돌아보며 확실히 틀림없지요? 하고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말투로 물어보았다. 만일 모렐이 좀 더 날카로운 육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검사 대리가 자기의 권한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대답하려는 것을 분명히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째서 빌포르가 수인 명부를 조사하러 가라고 말하지 않는지, 어째서 형무소장이나 현 지사에게 가보라고 하지 않는지 수상쩍게 생각했을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모렐은 빌포르가 자기를 무서워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러한 기색이 없었으므로 이번에는 그가
친절하게 사건을 조사해 주려는 모양이라고 믿어버리고 말았다. 빌포르의 작전이 보기 좋게 들어맞은 것이다. 네, 하고 모렐은 말했다.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그 불쌍한 사나이에 대해서는 10년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부터 제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6주일 전에 그 불쌍한 사나이에게 관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러 왔던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정당한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러 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꽤 쌀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불쾌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 그 무렵 왕당파 사람들은 보나파르트파 사람들에 대해서는 꽤 가혹했으니까요. 아니, 하고 빌포르는 평소의 기민성과 냉정함으로 재빨리 상대를 가로막으면서 대답했다. 부르봉 왕가가 왕위의 정통 상속자일 뿐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라고 믿고 있었던 때는 저도 왕당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보았듯이 황제 폐하가 기적적으로 귀환하신 사실은 우리가 틀렸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의 천재가 승리한 것입니다. 정당한 군주는 사랑을 받는 군주입니다. 아, 다행이군요. 하고 모렐은 타고난 솔직성을 드러내며 소리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이것으로 에드몽의 운명에도 햇빛이 비치겠군요. 기다려주세요. 하고 빌포르는 새 장부를 뒤적거리면서 말했다. 아, 있습니다. 선원이로군요. 카탈로니아 마을의 아가씨와 결혼을 하려던. 아, 그렇지. 이제야 생각이 나는군요. 그런데 일이 매우 까다롭게 되었습니다. 까다롭게 되다니요? 아시다시피 그는 내게서 나가서 곧장 재판소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랬지요. 그래서요? 그래서 나는 파리에 보고를 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서류를 송부했습니다. 그건 내 의무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랬더니 체포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수인은 끌려가고 만 것입니다. 끌려가요? 하고 모렐은 소리질렀다. 하지만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한 걸까요? 아니, 안심하세요. 아마도 상트 마르그리트 군도의 페네스토렐레나 피누롤로 끌려갔을 겁니다. 행정상의 용어로 말하면 국의 추방이지요. 머지않아 선장이 되기 위해서 돌아오겠지요. 언제 돌아와도 좋습니다. 그의 주인은 그대로 비워두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째서 돌아오지 않을까요? 보나파르트 당의 재판소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왕당의 재판소에 의해 투옥된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입니다. 모렐 씨, 너무 그렇게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빌포르는 대답했다. 모든 일은 합법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투옥하라는 명령은 상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석방하라는 명령도 상부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황제가 돌아오신 지 아직도 겨우 반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면형장도 지금쯤 겨우 발송되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고 모렐은 물었다. 우리가 승리를 했으니까 어떻게든 절차를 빨리 밟을 방법은 없을까요? 나에게는 적잖이 친구도 있고 얼굴도 통합니다. 판결의 철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병 수용의 철회라도.
정치적인 사건에는 수용자 명부는 없습니다. 때로 정부는 한 인간을 흔적도 전혀 남기지 않고 말살해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수용자 명부가 있으면 나중에 조사를 받게 되니까요. 부르봉 왕조 시대에는 그럴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 어느 시대에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렐 씨, 정부는 차례로 바뀌어도 모두 비슷합니다. 루이 14세 시대에 만들어진 감옥제도는 바스티유 감옥이 없어진 것 외에는 오늘날에도 그대로입니다. 감옥의 규칙에 대해서는 황제 폐하는 언제나 루이 14세 이상으로 엄격하게 다루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부에 전혀 그 흔적을 남기고 있지 않는 투옥자의 수는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듯 친절한 태도를 보고서는 확신은 흔들리고 말 것이다. 더욱이 모렐은 상대방에 대해 털끝만한 의혹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빌포르 씨, 하고 그는 말했다. 저 불쌍한 단테스를 빨리 돌아오게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법 대신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오, 청원서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은 하루에 200통 남짓한 청원서를 받고 그 중의 4통도 읽어보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렇군요. 하고 빌포르는 대답했다. 하지만 그 청원서에 내가 소개장을 첨부해서 직접 보내면 읽어줄 겁니다. 그럼 청원서를 보내는 일을 맡아주시겠습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지요. 단테스는 당시에는 유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는 무죄입니다. 나의 의무로 감옥에 보낸 사람을 자유로운 몸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 또한 나의 의무입니다. 빌포르는 이렇게 해서 아마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조사, 그것이 실시되면 자기의 신세가 파멸될지도 모르는 조사를 하지 않도록 그럴듯하게 손을 쓴 것이었다. 하지만 대신에게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자, 앉으세요, 모렐 씨. 하고 빌포르는 자기의 의자를 선주에게 양보하면서 말했다. 내가 구술할 테니 받아 적으세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물론이지요. 당장 시작합시다. 벌써 시간을 꽤 많이 허비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불쌍하게도 그는 기다리다 지쳐서 괴로워하고 아마도 절망하고 있을 테니까요. 빌포르는 그 수인이 침묵과 암흑 속에서 자기를 저주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자 자기도 모르게 부르르 몸서리가 쳐졌다. 그러나 일이 이 지경에 이른 이상 이제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단테스는 그야말로 그 야심의 톱니바퀴에 휘말려 여지없이 으깨지려 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선주는 빌포르의 팔걸이 의자에 앉아 펜을 손에 쥐면서 말했다. 그래서 빌포르는 청원을 구술했다. 그 안에는 물론 단테스의 애국심이나 보나파르트를 위해서 봉사한 충성이 과장되어 있었다. 이 청원서 안에서 단테스는 나폴레옹의 복위를 위해서 가장 많이 활동한 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청원서를 받으면 대신은 아직도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그것을 실행할 것이 틀림없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청원서가 만들어지자 빌포르는 그것을 큰 소리로 한 번 읽어 내려갔다. 됐어요. 하고 그는 말했다.
이제부터 남은 일은 나에게 일임해 주세요. 이 청원서는 곧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제출하겠습니다. 당신의 첨부서도 써 주시겠지요?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첨부서는 당신이 이 청원서에서 쓴 얘기는 모두가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번에는 빌포르 자신도 자리에 앉아서 청원서의 한 구석에 첨부서를 써 넣었다. 이제 이것이 끝났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모렐 씨가 물었다.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하고 빌포르가 대답했다. 내가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보증은 모렐 씨에게 희망을 되찾게 했다. 그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검사 대리에게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단테스의 아버지 집에 들러 곧 아들이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빌포르는 이 청원서를 파리로 보내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했다. 현재의 유럽의 형제나 여러 가지 사건의 추이로 보아서 제2차 왕정 복고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되는 때에 지금 단테스를 구제하기 위해 이러한 청원서를 낸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장래를 큰 위험에 빠뜨리게 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단테스는 여전히 옥중에 있었다. 감옥 밑바닥에 있는 그는 루이 18세의 왕좌가 무너진 저 무서운 음향도 또 제국 붕괴의 좀 더 무서운 음향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빌포르는 모든 움직임을 빈틈없는 눈으로 뒤쫓으며 모든 일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백일천하라고 불린 이 짧은 제정시대 동안에 모렐 씨는 두 번쯤 단테스의 석방을 탄원하러 왔었다. 그때마다 빌포르는 약속을 하거나 희망을 갖게 하거나 하여 그를 안심시켰다. 마침내 워털루의 전투가 다가왔다. 모렐 씨는 이제 빌포르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젊은 친구를 위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 이 제2의 왕정 복고 시대에 와서 다시 또 석방 청원을 시도한다는 것은 공연히 자기 신변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었다. 루이 18세는 다시 왕좌에 앉았다. 빌포르에게 있어서 마르세유는 회한의 추억으로 가득 찬 고장이었으므로 그는 툴루즈에 공석으로 있던 검사의 지휘를 요구하여 그것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새로운 임지에 자리를 잡은 지 반달 뒤에 르네 드 상메랑냥과 결혼을 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궁정에서 예전보다도 더 막강한 권세를 떨치고 있었다. 이리하여 단테스는 백일천하 동안에도 워털루의 전투 뒤에도 사람들로부터는 잊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신으로부터는 잊혀진 채 감옥에 얽매여 있었다. 당그랄은 나폴레옹이 프랑스로 돌아온 것을 보고 자기가 단테스에게 한 일격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진 것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았다. 그의 고발은 정확했던 것이다. 범죄에 있어서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머리가 잘 돌지 않는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그는 이 불가사의한 부합을 하느님의 의지라고 불렀다. 그러나 나폴레옹이 파리에 돌아와서 그 목소리가 고압적으로 크게 울리는 것을 보고는 당그랄은 무서워졌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단테스가 무섭고 힘이 센 저 단테스가
모든 것을 복수하기 위해 금세라도 눈앞에 나타날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는 모렐 씨에게 배에서의 근무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모렐 씨에게 어떤 스페인 상인을 소개받아 3월 말경,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튤리 궁전에 돌아오고 나서 10일인가 12일 뒤에 점원으로서 그 가게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드리드로 갔는데 그 뒤의 소식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페르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단테스가 없어졌다는 것, 그것만이 그의 관심사의 전부였다. 단테스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그것을 알려고 하지는 않았다. 다만 단테스가 없어진 이 기간을 이용하여 이것저것 궁리를 했다. 예를 들면 그가 실종된 동기에 대해 메르세데스를 속일까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주나 유괴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마르세유와 카탈루니아 마을이 동시에 보이는 파로 곳 끄트머리에 앉아서 두 줄기 길 중의 어느 하나로부터 그 미모의 청년이 머리를 높이 쳐들고 자유로운 발걸음으로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고 마치 맹금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음울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그에게 있어서도 그 청년은 지금 무서운 복수의 사자였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울한 시간이었다. 정작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하리라는 각오는 되어 있었다. 총알을 한 방 단테스의 머리에 쏘아주고 그런 다음 자기의 암살을 화려하게 채색하기 위해 자살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페르낭은 터무니없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살 같은 것은 도저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러는 동안에도 제국에는 갖가지 고뇌에 찬 변동이 있었으나 제국은 마지막 징병을 강행했고 총을 들 수 있는 남자는 모두 황제의 울려 퍼지는 부름에 호응하여 프랑스 국외로 돌진해 갔다. 페르낭도 자기가 떠난 뒤에 아마도 그 경쟁자가 돌아와서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음울하고 무서운 생각에 몹시 시달리기는 했으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집과 메르세데스를 남겨놓고 출정을 했다. 만일 페르낭에게 정말로 자살할 생각이 있었다면 메르세데스와 헤어질 때 자살했을 것이 틀림없다. 메르세데스에 대한 그의 친절, 그녀의 불행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연민, 그녀의 조그만 희망도 곧 그것을 헤아려 앞질러가며 배려하는 마음씨, 그러한 것은 허울뿐인 헌신이 관대한 마음의 소유자에게 항상 일어나게 하는 그 효과를 낳게 했다. 메르세데스는 언제나 페르낭을 우정으로서 사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그녀의 우정에 또 하나 새로운 감정이 추가되었다. 그것은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다. 오빠 하고 그녀는 페르낭의 어깨에 징병 보따리를 걸어주면서 말했다. 오빠, 내 하나뿐인 친구인 오빠, 아무쪼록 죽지 말고 돌아오세요. 나를 이 세상에 외톨박이로 남게 하지 마세요. 나는 언제나 울고 있어요. 오빠가 없게 되면 나는 정말로 외톨박이가 되고 말아요. 출발 때에 들은 이 말은 페르낭에게 약간의 희망을 주었다. 만일 단테스가 돌아오지 않으면 메르세데스는 언젠가는 자기의 것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메르세데스는 황량한 대지 위에 혼자 외로이 서 있었다.
대지가 지금처럼 쓸쓸하게 생각된 적은 없었다. 눈앞에는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저 슬픈 이야기에 나오는 미친 여자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카탈로니아의 작은 마을 주위를 노상 헤매고 다니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떤 때는 남프랑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 꼼짝도 않고 서서 마르세유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 어떤 때는 해변에 앉아서 그녀의 고뇌와 똑같은 끝없는 바다의 탄식을 들으며 이렇게 덧없는 기대로 언제까지나 시달림을 받느니 이대로 앞으로 고꾸라져서 자기 자신의 무게를 못 이겨 깊은 바다에 빠져들어 영영 삼킴을 당하는 쪽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고 마냥 생각하는 것이었다. 메르세데스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신앙이 그녀를 도와 자살로부터 그녀를 구해주었기 때문이다. 카도루스도 페르낭과 마찬가지로 소집되었다. 그러나 그는 페르낭보다 8살이 많았고 게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3차 징병에서 겨우 소집되어 연안 경비대에 보내졌다. 단테스의 아버지는 한 가닥의 가냘픈 희망으로 지탱되고 있었으나 황제가 실각하자 그나마의 희망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는 아들과 생이별한 지 5달째가 되는 바로 그날, 그리고 아들이 체포된 것과 거의 같은 시각에 메르세데스의 팔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매장 비용은 모렐 씨가 전부 부담해 주었다. 그리고 노인이 알아 누워있는 동안에 진 약간의 빚도 모렐 씨가 깨끗이 갚아 주었다. 이러한 일은 친절 이상의 것이었다.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남프랑스는 바야흐로 소요가 한창이었다. 아무리 죽어가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단테스 같은 위험한 보나파르트파 사람의 아버지를 돕는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범죄였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